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12시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의사가 집으로 오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편안한 집에서 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 이 재택의료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진료의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오늘은 직접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시죠. 동네방네 MG 왕진 의사, 집으로 가는 준의원 이용준 원장님 모시고 가정 내 입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2주 만에 뵙는 것 네, 같아요. 엊그제에 뵙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낮 시간대로 좀 와주셨는데 네. 또 낮에 뵈니 또 마음이 새롭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매주 둘째 주 목요일 이 네. 시간 12시에 이제 제가 나올 거니까 다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네. 설정까지 해주셔서 다음에 또 12시로 이렇게 옮기게 된 집으로 가는 주니언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에도 참여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왕진 의사에게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주니언의 방송을 주목하시는 지인분들이 많다. 아, 네. 네, 신규 정말- 간호사쌤은 이제 다 보고 면접을 오셨다 뭐 이런 소식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새로 모집했는데 네. 면접 때 이제 이미 비욘드 방송을 다 보고 네. 오셨다 해서 바로 합격했습니다. 아 실제로 근무. 네, 지금 이게 하고 비욘디가 계십니다. 이제 네. 판정의 근무. 네, 그리고 비욘디. 이제 또 며칠 전에 하동 쪽에서 네. 또 이제 재택의료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좀 방문 진료를 하는 걸 보고 싶다 해서 오셨는데 네. 이제 몰랐는데 제 방송을 많이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너무 반갑다고 네.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봐서 네,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연예인 네.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이제 알림 받기 해놓고 터치하고 인사드렸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도 하동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국학군님 그리고 오영도님께서도 제주 집으로 가는 주니언 이홍준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과 구상모 PD님 오늘도 출석 체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섬나라 둥둥님도 와우 하시면서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이제는 정말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좀 네. 체감이 되는 게 워낙 제주의 최초에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많이 안 됐을 때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계시긴 했지만 기사를 봤더니 통합돌봄지원법이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돌봄지원법이라는 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앞에 통합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료와 네. 요양 그리고 돌봄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여러 질환과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거동이 네.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분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법인데요. 그래서 통합돌봄지원법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네. 늘 얘기했던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장 기초 기반이 돼서 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 이 세 가지가 이제 통합적으로 되는 거고 기존의 이 돌봄지원법에서 조금 달라진 건 원래 돌봄지원법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장애인 분들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돌봄지원법에 의료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새롭게 개정된 거는 의료가 들어가서 그 의료 안에서도 저희 재택의료센터가 아예 딱 법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바쁩니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네, 그죠? 맞아요. 같은 업종이면 되게 네. 견제될 정도로 강의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많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네. 네, 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9일이니까 3월 27일이면 정말 얼마 전부터 이제 시행된 최근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노인 10분 중에 8명이 거동이 불편해도 익숙한 집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좀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살던 곳에서 계속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네. 그런 어르신들이 또 많고 또 아무래도 입원을 이제 또 어르신들이 사실 지내오면서 여러 차례 병원에 입퇴원을 또 반복하시면서 네. 병원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또 선망도 막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계속 집에 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냥 나는 입원 안 한다 이렇게 거부하고 맞아요. 네,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계속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택의료 서비스가 없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좀 요양병원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이렇게 또 국가도 함께 이 재택의료의 확장을 위해 또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더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이 시간대에 가정 내 입원이 사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소하다, 맞아요. 네. 처음 들었다, 너무 궁금하다. 우리 겨울날 바람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가정 내 입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입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의사가 판단했을 때 24시간 동안 의료진이 네. 환자를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입원을 뭐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있어요. 저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뭐 간호사가 와가지고 오셔서 혈압 재고 맞아요. 뭐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회진하고 어땠는지 뭐 묻고 뭐 수액도 달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의 주제가 가정 내 입원이기 때문에 좀 쏙쏙히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을 또 원장님께서 PPT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가정 내 입원 (Hospital at Home인데요. 뭐 저희는 줄여서 HAH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좀 이런 재택의료 선진국인 뭐 유럽의 독일이나 또는 영국 그리고 또 가까운 이웃 나라인 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가정 내 입원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근데 아직 저희 나라는 뭐 정해진 게 없어서 재택의료 센터를 운영하는 저희 몇몇 원장님들끼리 좀 이 제한된 이 환경 안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그냥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가정 내 입원을 오늘 어떤 건지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원을 하면 네. 보호자분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간병인이에요. 만만치 않죠. 네. 진짜로. 네, 병실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잘 네. 이제 돼 있지만 이런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몰랐는데 저도 네. 몰랐는데 이제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하루 평균 비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열흘 또 길게는 뭐 두세 달 정도 있는데 네. 그러면 최소 이제 입원을 하면 그냥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딱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간병비가 또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초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수요가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정 내 입원이 이런 네. 맥락에서 또 의료비 절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고 저희 국가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가정 내 입원을 잘 못하는 경우 이제 네. 입원을 했을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환기 치료라고 있어요. 트랜지셔널 케어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 복잡한 기저질환 등 뭐
혈압도 있고 네. 당뇨도 있고 이전에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노쇠한 어르신이 네.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으로 이런 급성기에 입원을 하게 된 경우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네. 그 딱 한 달 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대개는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 다시 악화돼서 응급실을 통해서 다시 입원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 거를 저희는 회전문 현상이라고 해요. 회전문 현상.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케어가 잘 안 되니까 네. 자꾸 병원으로 다시 응급실을 타고 응급실로 가는 거잖아요. 아유, 쉽지 그러면 않네요. 퇴원을 할 때 집에서 모시지를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가고 네. 결국에 요양원으로 가고 그러다 요양원에서 나중에 사망을 하시고 네. 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트랜지셔널 케어. 그래서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써놨는데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아산병원의 예인데 아산병원에는 저희 위드온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위드 온 네, 시스템.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이제 돌봄이나 이렇게 좀 필요한 네. 그런 어르신이 퇴원하기 전에 그 위드온 팀이 거기에 실제로 이제 간호사랑 사회복지사가 네.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고 그다음에 환자 집에도 가보고 보호자랑도 상의를 해서 그 환자 집에 인근에 있는 재택의료 센터를 연계하고 그래서 그러면 재택의료 센터에 방문 간호사랑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갑니다. 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가서 네. 전체적인 뭐 의료든 뭐든 다 파악을 해서 퇴원을 하자마자 재택의료 센터가 딱 개입을 해서 그 한 달 안에 좀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네. 네,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너무 하는 좋은데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네요. 네. 근데 또 사실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트라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환자가 입원했을 당시에 의사가 이 환자의 컨디션을 알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떤 약을 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런 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고충이 네,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국가에서 어떤 수가가 형성되거나 뭐 그런 지원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 전환기 치료, 이 트랜지셔널 케어를 볼 때마다 그 아나운서님 할아버님이 제일 진짜 먼저 생각나는 게 맞아요.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할아버님이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네. 폐렴에 이제 오셔서 이제 중환자실에도 계셨다가 일반 네. 병실로 가시고 뭐 콧줄까지 맞습니다. 권유를 받아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의뢰를 주셔가지고 그럼 일단은 집으로 모시면 제가 바로 가겠다 해서 네. 퇴원 당일에 제가 이제 진료를 받고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제 타이트하게 진료를 네. 해서 지금 또 많이 건강해진 네, 그런 게 네,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맞아요. 기적이었죠. 네, 어제 뵀는데 저희 증손주의 재롱잔치를 박수치면서 네, 보시는 애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랜지셔널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라는 얘기고 그래서 트랜지셔널 케어 만약에 가정 내 입원을 못하면 입원을 한 이후에 어떻게든 재택의료 센터를 연계해서 타이트하게 의사 선생님을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정 내 입원이 이제 미국에서는 94년도부터 와, 엄청 네. 이른 시기에 네, 시작이 시작을 됐네요. 했고요. 이제 또 2010년에 들어서서는 이제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을 해서 의사랑 이런 화상 진료, 지금으로 치면 저희의 비대면 치료죠. 네네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부터 19년, 20년도 네, 정도부터. 그때부터 비대면 진료가 좀 많이 활성화됐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2010년도부터 네, 이렇게 빠르다. 비대면 화상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방문 가능한 지역의 거주자고 급성기 폐렴 또는 뭐 신부전의 악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그다음에 뭐 봉화진염, 저희는 이제 뭐 요로 감염 뭐 등등 많은
환자를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정이 되지 않는 저산소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는 모니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인데 이렇게 하스피탈 홈으로 치료를 했더니 사망률은 크게 차이가 없었고 재입원율이 무려 26%나 감소했습니다. 이 재입원율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전환기 의료에서 회전문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런 게 26%나 감소했고 또 중요한 게 그런 게 감소하니까 장기 요양기관 입소 위험이 무려 84%. 와, 엄청난 네, 수치 아닌가요? 엄청난 수치죠. 네. 그래서 이런 호스피탈 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케이스 한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네. 이거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는 92세 여자 환자고 이분은 이제 폐렴이 있었고요. 저희가 방문하기 5일 전부터 기침 가래와 미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미열이 있으면 사실은 고열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온도를 이제 잘 인지를 못해서 몸에서 이제 열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은 좀 만성적으로 관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시고 기본적으로 조금 계셔서 드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열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열이 있다는 거는 혹시나 이게 고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까지 일단 해열제랑 코프 시럽 드시면서 저희를 기다렸는데, 그러면 이제 갔을 때 이제 제가 차팅한 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게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 그다음에 균을 배양하는 검사, 그다음에 소변 검사 이거를 정말 입원할 때 저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사진 찍고 그죠. 체열실 가서 체열하세요. 이 정도 보통이 하고, 아니죠. 네,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끌고 대기하고. 보통은 이제 그 영상이 지하에 있으니까 네. 지하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1층에서 체열실 이거 번호표 뽑고 맞아요. 계속 줄을 쓰고 맞아요. 체열을 하고 이제 소변 검사하고 이제 입원 이제 대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입원실 앞에서 설명 듣고 뭐 한 다음에 이제 입원을 이미 하는데 녹초죠. 네, 그런 그러죠. 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런 검사를 다 합니다. 다만 환자 집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들고 가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가 이렇게 찍고 네. 이제 폐렴이 있네요. 이제 그러면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폐렴이 있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수액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입원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끌어서 온 이유는 정말 입원한 것처럼 입원 환자를 보는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침을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 오른쪽 위쪽에 폐렴이 보였고 그래서 진단은 폐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포도당이랑 이게 이제 타박탐이라고 항생제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하루 3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해거담제 해가지고 폐렴으로 금일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는 그럼 병원은 입원을 할 때 수액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배를 누르죠. 네. 배를 누르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수액을 들고 와서 이제 다시 갈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를 누를 수가 없죠. 집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액을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 큰 백이 있으면 그거를 한 2개 정도를 놔두고 이게 저희가 이제 속도를 맞춰 놓거든요. 그러면 뭐 아침 6시쯤에 다 들어갈 거다. 그러면 5시부터 혹시나 좀 보다가 다 들어가면 이것만 빼서 연결만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온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간혹 이제 가면은 그걸 안 갈아가지고 이렇게 다 굳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보호자분도 피곤하니까 잠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라인을 잡아서 하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만 잘 계시면 좋은데 갑자기 이제 열이 또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 네. 벨은 없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좀 몇 가지를 여쭤보고 괜찮은 경우는 이제 좀 안심을 시키고 네.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 의료진이 갈 거니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 하고. 근데 이거는 들어봤을 때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충분인가요? 가야죠. 네.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상상을 해봐도 이제 보호자분과의 또 라포와 팀워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정 내 입원의 경우는. 네,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입원을 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네. 나는 좋아지겠지, 좋아져서 태어나겠지. 근데 90세 이상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병원에서 지금 병원을 모시고 가서 입원을 할까요? 그러면 못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더라도 일반 대학병원에서 적극적인 처치를 그렇게까지 안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고 하니 집에서 그러면 최소한의 어르신이 숨은 좀 편하게 쉬어야 되니 네. 항생제 치료랑 좀 가래 좀 묽게 해주는 이런 처치를 좀 하면서 좀 지켜보실 건지, 네. 아니면 이런 거를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못 견디시는 분은 그냥 입원을 입원을 하십니다. 하시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동의를 얻고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5일 동안 계속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5일이 지나서 이제 갔더니 기침이나 이런 거 많이 줄었고 숨소리도 많이 편해졌어요 네. 라고 하고, 이런 활력 증후도 다 정상이고 청진을 했을 때도 숨소리가 너무 좋았고, 네. 또 사진도 이제 거의 이제 폐렴이 다 호전된 게 보였고, 혈액 검사에서 이제 이 CRP라고 이게 염증 수치를 뜻하는데요. 이게 0.5면은 거의 정상치로 떨어진 거예요. 원래 이분이 10일인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쭉 떨어져서 이제 가정 내 입원은 이제 종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경구 항생제는 조금 유지하고, 그다음에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정 내 입원을 이제 폐렴을 이렇게 종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장폐색인데요. 87세 남자 환자분인데 배가 빵빵하다 하면서 연락이 와서, 이거는 제가 이제 진료하는 도중에 스케줄을 좀 조정하면서 좀 급하게 좀 네. 갔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들고 이 사진은 네. 지난번에. 네, 엑스레이를 들고 가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이렇게 장이 이게 다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렇게 네. 다 늘어난 건데, 장폐색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악성 신생물이나 뭐 또는 꼬임이나 이런 걸로 폐쇄가 되는 건 기계적 폐쇄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기계적 폐쇄액이 아니라 이전에 수술한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복용약 때문에 네. 장 운동이 너무 저하돼서 장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색이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가스가 안 내려가고 가스는 계속 차고, 그럼 점점 부풀러 오르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장폐색이 돼서, 이런 경우는 지금 중간 사진 보면 어르신이 이제 콧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코에다가 이제 줄을 넣어서 그러면 위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 콧줄을 통해서 공기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압을 시키는 건데, 네. 그렇게 감압을 시키면서 한 5일 정도 지켜보면 되는데요. 소장이 주로 많이 폐색이 됩니다. 장폐색은. 네. 그리고 소장의 주요 역할은 수분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이분은 좀 굉장히 많은 수액이 수분이 이제 또 정맥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하얀 수액, 이제 금식해야 되니까 이게 하얀 수액 달고 뒤에 이제 큰 수액 끼고,
그래서 어르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있어요. 저를 보면은 이제 알아도 보시고. 근데 5일 동안 보니까 5일째 이제 다 거의 다 났거든요. 가스 다 까지고. 그랬더니 가. 이제 돌아가. 원래는 되게 막 원래는 저 가면은 고맙수다 항상 그러시는데 이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 보자. 자체적으로 이제 네. 난 된 것 같다. 네. 괜찮은 것 같다. 우리 이제 그만 보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비관을 넣고 이렇게 정맥을 통해 이제 다량의 수액을 주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콧줄이고 쭉 해서 이게 감압하는 백인데요. 옆에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짜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누르면 이제 감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호자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TV 보다가 생각날 때마다 저거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주면 네. 안에 이제 공기 차오르면 또 배액이 되면 안에 있는 걸 버리고 또 눌러주고 이렇게 감압을 시키는데요. 이 백 이름이 에이스박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병원에서 저희는 뿌까뿌까라고 뿌까뿌까 너무 귀엽다. 뿌까뿌까 하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치료할 때 저희 간호사한테 우리 병원에 뿌까뿌까 있어요? 그랬더니 뿌까뿌까 없는데요. 좀 구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애기들 장난감 같은데요. 네, 이런 뿌까뿌까를 달고 이렇게 깨끗이 치료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다 다 넣을까 하다가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밖에 네, 그 밖에 요로 감염도 사실 이제 균 배양 검사랑 소변 네. 검사 통해서 항생제 치료 한 5일 정도 하면 되고 봉화증명 같은 경우도 은근히 많이 걸리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침대 베드에서 또 계시다 보면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봉화증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심해지면 역시 항생제 치료랑 또 이제 지속적인 드레싱이 필요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식사나 이런 게 너무 못하면 이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 네. 지속적으로 수액 처치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방문 진료 시 가정 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네. 이제 좀 설득을 해서 네. 가정 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왜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하스피탈 홈을 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저희 방문 진료하는 그 법안인데요. 그 네. 이제 지침서죠. 그래서 방문 횟수가 일단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1인당 한 달에 60회까지 방문료를 산정할 수 있고 네. 재택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40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횟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환자가 120명이 있다고 치면 그분을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120회인데 그죠. 아까 가정 내 입원이면 5번을 제가 그죠. 가니까 차 오버된 경우 그쵸. 같아요? 그러면 청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래는 방문 진료료는 의사 1인당 주 3회 산정할 수 있다. 일주일에 3번밖에 못 가요. 근데 아까 같이 폐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플랜을 짜죠.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은 제가 가고 네. 뭐 화, 목, 토는 간호사가 가고 아,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는데 네. 사실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각대로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제가 추가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페이로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한계인데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뿌까뿌까 할아버지가 일요일에 좀 미열이 좀 난다 해가지고 네. 제가 이거는 너무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일요일이 제주도에 폭설이 나가지고 아예 차들이 못 움직이는 그럴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목숨 걸고 와. 갔는데 이제 나중에 처방 내려고 보니까 주 3회가 넘어가지고 처방도 못 내고 야, 이건 정말 사명감이네요. 네, 그래서 좀 네. 아까도 이제 첫 도입부에 저희가 네. 통합돌봄 지원법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저희도 이거는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카메라를 네, 한번 네, 보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야간 추가 가산이 없어요. 이제 보통 일반 외래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가산이 붙고 그죠? 아침에 또는 밤에 야간 다르죠. 진료하면은 다 가산이 붙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유독 그래서 재택 임종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 내 입원 환자도 주말 야간 상관없이 가고 재택 임종도 주말 야간 방문하고 그 밖에 수많은 온콜들도 이제 많이 가는데 추가 가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좀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동료나 어떤 후배들이 재택의료센터를 좀 고민하고 있다 했을 때 정말 마음 먹지 않으면 시작하지 마라. 독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사명감과 네. 괜찮다, 이래도 네. 난 괜찮다라는 그런 네. 다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고 사실 이제 이 24시간 대응 체계가 뭐 지금은 제가 전화를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까운 재택의료 센터들끼리 이제 협업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쪽 병원에 우리 병원에 콜폰을 넘기고 서로 그래서 이렇게 선거 약간, 받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줘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국가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또 그게 안 돼 있죠. 왜냐면 차트가 네. 저희 병원 환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병원에서 이 환자의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를 할 수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같이 이제 출연했던 영웅 원장님한테 제 환자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제 네. 환자의 정보를 모르는 거죠. 치료 이력들을. 제 차트를 까봐야 아는 건데 제 차트를 까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통합돌봄지원법 개정된 건 좋은데 네. 이제 이런 의료가 낀 것도 너무 감사한 좋은 일인데 일이지만 의료인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참 이건 좋았겠다. 정말 중요한 네. 부분이고 네. 꼭 비욘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수가도 되게 웃겨요. 이제 방문 1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우리가 처치를 하지 않고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내면 방문 1을 내고 네. 그다음에 방문 2는 아까처럼 갔을 때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방문 2를 내고 네. 이제 행위별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근데 방문 1이랑 방문 2는 수가 차이가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방문 2는 1보다 4만 원이 싼 거죠. 네. 근데 웃긴 게 엑스레이 한 장이 수가가 9,6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2를 내면은 손해인 거죠. 손해죠. 2를 내는 거죠. 그죠. 그럼 누가 엑스레이를 사냐고. 엑스레이가 몇 천만 원인데. 너무 한계가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엑스레이를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산 이유는 너무 궁금해서. 아, 제가 보고 싶어서 산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작하는 선생님한테 가정 내 입원을 뭐 해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사야 되는데 수가를 청구 못 합니다. 이러면 어느 의사가 사겠습니까? 네. 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동일 건물에 사는 환자분들은 또 진료비의 75%만 상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건물에 산다고 해서 내가 같은 건물에 뭐 101호를 갔다가 네. 뭐 201호를 가면 201호의 환자한테는 75% 근데 완전 다른 환자고 그쵸. 다른 케이스일 그쵸. 텐데 그럼 만약에 뭐 2층에 있는 분이 더 까다로운 경우에도 네. 75%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경우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동시에 진료를 보면 뭐 할아버지는 100%고 할머니는 50%만 상정하게 돼 있어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네. 아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참여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비욘디를 사실 하면서 이렇게 방문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많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 많지 않는 이유가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네, 그럽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쨌든 이런 살던 곳에서 계속
저희 노후를 보장하는 이 통합돌봄 지원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네. 초반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의료 종사자가 딱 법안에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역량 강화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이제 병원을 어쨌든 운영을 한다는 거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죠, 똑같은 그죠. 오너 마인드로 네. 가야 되는 건데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잘 보완이 됐으면 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가정 내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노인 10분 중에 8분이 나는 죽더라도 집에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는 점점 확고해지고 초고령화의 사회는 가속도를 가고 있지만 너무나 그래서 뒤따라와야 되는 게 또 이렇게 재택에서 또 치료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또 이게 또 많이 확장되려고 하면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너무 잘 돼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이 한계점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또 국가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보겠지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자면 로스터님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AOA 라일락님이 다른 곳에 세금을 쓸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일에 써야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는 마음 전해주셨습니다. 겨울날 바람님이 의료계의 잔다르크가 되셔야겠다는데 이미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부 지원이 너무 미약하네요. 네, 너무 탁상 행정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분들이 이렇게 선뜻 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참 의사시다. 이렇게 또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정부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오늘 비욘디의 방송 여러분 많이 널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PPT 자료는 여기까지일까요? 네, 그럼 한번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Q&A 시간 가져볼게요. AOA 라일락님이 이제 가정 입원은 비용이 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로 그냥 진료를 하고 있으면은 네. 저희가 진료를 갔을 때 그런 폐렴이나 이런 게 의심이 되면 이제 진료하는 의사가 이거는 이제 폐렴이 의심이 되는데 네. 병원을 모시고 갈 건지 아니면 집에서 항생제 치료를 할 건지 좀 그렇게 해서 신청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치료 방향에 있어서 주치의와 같이 상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비용 같은 경우는 재택의료센터 저희 방문 비용만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49,500원 정도 방문 비용이 나오고 네. 그 중에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가량이 나오는데요. 네. 한 그 정도 금액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금식을 해야 돼서 영양제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건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 수액 비용 정도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피검사, 무슨 영상의학과 이렇게 또 가는 그 시간과 노력과 네. 이런 걸 따지면 정말 효율적인 금액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로스터님께서는 이제 원장님 방문 진료의 경우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나요? 피검사, 소변검사 이런 것도 가능한지 또 약 처방까지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 국민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혈액검사, 소변검사도 가능하고 약 처방도 물론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과정을 보여주셨을 때 굉장히 귀여운 프린트기로 바로 이제 약초방을 맞습니다. 뽑아주시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바로 네. 뽑아줍니다. 자, 구름 많다님은 가정 입원은 간병인도 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간병인은 따로 또 환자가 별도로 찾으셔야 되는 걸까요? 네, 보통 가정 내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의료센터 수급자시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짧게는 3시간 정도 계속 집에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가정 내 입원 같은 경우에 하게 되는데 보호자가 계속 집에 못 있으실 경우는 네. 기존의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사비를 좀 드릴 테니 뭐 기존에 3시간인데
뒤 6시간 정도 오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합의를 하고 아니면은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파견 오시는 제가 센터에 문의를 해서 이 선생님이 안 되면 다른 선생님을 좀 추가로 보내줄 수 있는지 네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간병인은 대부분 그냥 병원에서 옆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집에서 또 요양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또 달라서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팝 유니온님께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도 가정 내 입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만약 비용을 지불할 능력조차 없다면 좀 어려우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이실 텐데요. 예,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1회 방문 비용이 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2천 얼마 그리고 뭐 4등급, 5등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8,700원인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네. 자, 이어서 조현병의 환자도 이제 왕진의 이 재택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장애인 건강조치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중에는 정신장애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현병이 또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환자 중에 조현병 환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장애인 건강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한번 신청하면 네,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길 따라 날아가라님이 이 제도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재택의료센터가 시작된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고요. 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이제 통합돌봄 지원법이 의료가 끼면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네. 각 시군구마다 이 재택의료센터를 무조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민간 병원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보건소나 지역 의료원이 이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하늘공방님이 와, 그럼 이 제도는 선진국의 의료 서비스네요. 아까 미국이 되게 빨리 시작해서 좀 놀랐어요. 네, 선진국의 의료 서비스죠. 네. 근데 이 제도는 저희 나라는 아직 이제 뒷받침이 잘 안 돼서 네, 이렇게 좀 저희 같은 의사들이 이렇게 뛰어들기가 좀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한계점을 들으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하겠다 하면 정말 각오를 좀 하고 들어와야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문턱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놀이터 그네타게님은 중증 환자는 안 되는 건가요? 거동이 좀 안 되시고 대소변조차 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네, 중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암이나 네. 어떤 희귀난치 질환이실 텐데요. 뭐 그런 분들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재택의료센터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 문제점이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거의 9%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원래 이런 방문 진료를 받으면 몇천 원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시범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중증 혜택을 또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도 똑같이 4만 얼마가 나옵니다. 일반 환자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해당 이제 재택의료센터랑 상담을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조율이 되면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좀 약간 한계점이 자꾸 느껴져서 좀 마음이 또 한켠으로 좀 무겁기도 하네요. 자, 여행자처럼님께서는 가정 내 입원일 때 만약에 정말 응급 상황이 오는 경우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갑니다. 아, 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으로 달려가시는군요. 네. 창문 너머에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방문해 주시나요? 의료진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저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주 3회, 이제 가정 내 입원 같은 케이스는 네. 의사 방문을 주 3회, 그 다음에 간호사 방문은 또 주 3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방문을 하고요. 저희가 갔을 때 충분히 교육을 다 하고 오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네. 혹시나 그런 뭐 응급 상황이나 뭐 저희가 이러한 상황이 보이면
바로 전화 주세요 하고 오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 예전에 한번 이제 원장님네 병원 내 프로젝트 때문에 한번 따라간 적이 현장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의 역할을 네. 정말 보호자분이 척척척척 이렇게 손발이 맞는 걸 보면서 네. 와 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봄날님께서는 고령분들 말고 40대나 50대 분들도 좀 이런 신청을 많이 하시는 편일까요? 네, 그 40대, 50대 분들은 대개는 이제 좀 일찍에 좀 어떤 뇌병변이나 뭐 지체나 이런 네.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인 건강 조치로 방문 진료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어떤 사고나 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져서 이제 또 방문 진료를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예전에 한번 사례 말씀해 주실 때 20대랑 10대도 이렇게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제가 가정 내 입원을 선택하면 저희 가족이 24시간 제 곁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네, 웬만해서는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시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실 그 시간대는 나가서 좀 볼일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도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긴 네, 해요. 사실. 있으셔야 합니다. 네. 네. 자, 라디오 볼륨님이 가정 내 입원을 하면 병원 병실료가 나가지 않으니까 병원비가 훨씬 저렴해질까요? 아니면 의료진의 출장비나 기기 대여비 때문에 오히려 더 가격이 비싸질까요? 아, 이거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비용이. 네. 집에서 왜냐면 저희는 병실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간병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저희 방문 진료료에 뭐 몇 가지 수액 비용만 나가기 때문에 입원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 재택의료센터의 가정 내 입원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정미영님이 와 가정 내에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놀랍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해피발님께서는 진로를 고민 중인 학생입니다. 가정 내 입원이 늘어나면 방문 전담 의사나 방문 전담 간호사처럼 아예 이제 밖으로 다니시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직군이 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일까요? 네, 일단 제주에서는 제가 그 최초로 방문 진료만 전담해서 하는 방문 전담 의원이고요. 그 밖에 서울 경기권이나 또 경남권이나 이렇게 방문 진료만 전담하는 병원이 지금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시니까 나중에 혹시 의사나 간호사가 됐을 때 그때는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푸른고등 A님께서는 호스피스를 가시는 분들도 혹시 가정 내 입원이 가능하실까요? 네, 재택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생애 말기 돌봄을 같이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스피스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애 말기 돌봄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네, 재택 임종까지도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또 이렇게 제도적인 한계에 좀 보충이 되면 좋겠다라는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고, 정미영님께서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의료 체계네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방문 진료를 해주시는 원장님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가정 내 입원에 대해서 집으로 가는 준의원 이용준 원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히 이제 제도적인 보충이 좀 필요한 이 재택 의료 부분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는데 끝으로 이제 가정 내 입원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입원을 하게 되면 뭐 물론 비용도 그렇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선망이나 또는 또 우울증이나 이런 빈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 같은 재택의료센터에 좀 믿을 만한 주치의가 계시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이제 가정 내에서 입원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장하다. 이 통합돌봄지원법이 지난달 3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또 특별히 오늘은 가정 내 입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준의원의 방송은 12시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다음 달 방송도 많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집으로 가는 준의원 이홍준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